버려진 아이였습니다. 7년 후 이 아이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있고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쓰레기장에서 한 아이를 주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등에는 재수 없는 아이 데려가세요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제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고 해야 할까요? 7년 후 그 아이는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를 버렸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기 아이라며 되찾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67살 폐지 줍는 노인이었고 상대는 돈 많은 사업가였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전부였으니까요. 2018년 1월 15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지역, 무너져가는 건물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이 제 일터였습니다. 67회를 살면서 가져본 것이라고는 저 낡은 리어카 한 대뿐이었습니다. 아내는 29에 아이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 아이마저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뒀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40해 넘게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15도라고 라디오에서 그러더군요. 손이 곱아서 폐지를 짚기가 힘들었습니다. 장갑은 10손가락 중 4손가락에만 솜이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쓰레기 수거장 근처를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그건 사람 소리였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를 헤쳤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들 틈에 골판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이었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울 힘도 없이 그냥 파르르 떨고만 있었습니다. 아이의 등에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 읽었습니다. 재수 없는 아이입니다. 키울 사람 데려가세요. 저는 그 글씨를 보고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추운 밤에 쓰레기장에 5살짜리 아이를 버리다니요.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추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리어카 위에 깔아둔 담요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제 패딩 점퍼를 벗어서 한 겹 더 둘렀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요. 아니,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갔습니다. 무작정 뛰었습니다. 67회 살면서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에 도착해서 아이를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보일러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이번 달 가스비가 무서웠지만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물을 끓여서 수건에 적시고
아이의 손발을 문질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여기 어디예요? 응, 여기 아저씨 집이야. 이제 따뜻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 안 버릴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 아이가 얼마나 버림받았으면 처음 보는 노인에게 그런 말을 할까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 버려. 아저씨가 안 버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일 뭘 먹을지 모르는 처지인데 아이를 키우겠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40해 만에 처음으로 제 옆에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손바닥이 덜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이 해열제 얼마예요? 5,000원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3,800원.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저씨, 1,200원만 깎아주면 안 될까요? 아이가 열이 너무 높아서요. 약사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패딩, 달아해진 바지, 때가 낀 운동화. 한눈에 봐도 형편이 어려운 노인이었겠지요. 그냥 가져가세요. 약사 아저씨가 해열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돈 생기면 그때 주세요.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꼭 갚을게요.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약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해서 물에 녹여서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 넣었습니다. 약을 먹고 1시간쯤 지나자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배고파요. 배가 고프다니 다행이었습니다. 먹을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알, 김치 조금, 밥 한 공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계란을 풀어서 김치와 함께 볶았습니다. 밥 위에 얹어서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먹어봐. 아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저씨, 이거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름한 밥상이었는데 아이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아저씨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안 고팠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배가 안 고팠습니다. 아이가 밥을 다 먹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종구야. 박종구. 종구 아저씨? 그래.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이름 없어요. 이름이 없어? 엄마가 이름 안 지어줬어요. 그냥 야 아니면 저것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5해를 살았다니.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이름 지어줄까?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너 이름은 하늘이다. 박하늘. 하늘이요? 응.
하늘처럼 높이 날아가라고. 아이가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예쁘던지 저는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늘이 좋아요. 저 이제 하늘이에요. 그날부터 아이는 하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종구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안 버릴 거지?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안 버려. 죽어도 안 버려. 그 약속을 저는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하늘이를 데려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했습니다. 열도 내리고 밥도 잘 먹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 형편이었습니다. 아이 하나 더 먹이려니 돈이 2배로 들었습니다. 폐지를 더 주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날은 특히 수학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쫓겨나서 헛걸음만 했습니다. 지쳐서 집에 돌아오니 하늘이가 뭔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뭐하니? 아빠, 이거 고치고 있어요. 아이가 들고 있는 건 고장난 라디오였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길에서 주워온 건데 5년 전부터 소리가 안 나서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거 고장 난 거야. 안 돼. 아니에요, 아빠. 여기 선이 끊어졌어요. 이거 이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그건 어른들도 못 고쳐. 그런데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라디오 뒷면을 열었습니다. 나사도 없이 맨손으로 뚜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안쪽 기판을 들여다보더니 2개의 선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빠, 여기 빨간 선이랑 파란 선 끊어졌어요. 이거 붙이면 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라디오 기판을 보고 고장난 부분을 찾아낸 겁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테이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가 선 2개를 테이프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들리더니 갑자기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10년 된 라디오에서 또렷한 음악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 나왔다.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5살짜리가 어떻게 이걸 고치지? 하늘아, 너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안다고? 네. 선들이 어디서 막혀 있는지 그냥 눈에 보여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눈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그냥 보면 아는 눈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옆에 누워서 아이의 자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재수 없는 아이라고 쪽지에 쓴 그 나쁜 것들.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몰랐던 겁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이 아이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야겠다고. 비록 저는 가진 것 없는 폐지 줍는 노인이지만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폐지만 줍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을 주워오기 시작했습니다. 선풍기, 다리미, 전기밥솥, 라디오, 시계. 사람들이 버린 물건들을 리어카에 싣고 왔습니다.
하늘이는 그것들을 하나씩 뜯어보며 공부했습니다. 아빠, 이건 모터가 타버렸어요. 아빠, 이건 코일이 끊어졌어요. 아이는 제게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방 노인, 쓰레기 줍다가 이젠 고물까지 모으네. 저기 따라다니는 애는 뭐야? 어디서 주워왔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는 옥순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종구 씨, 이리 와봐요. 옥순이는 제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젊었을 때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둘 다 혼자가 된 뒤로 가끔 안부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애먹이라고. 옥순이가 김밥 2줄과 떡볶이를 건넸습니다. 옥순아, 나 돈 없어. 돈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줄 테니까 받아요. 저는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고맙다, 옥순아. 고맙긴. 그 애 잘 키워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옥순이가 하늘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리어카 옆에서 장난감 대신 고장난 손목시계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요. 저는 김밥을 들고 하늘이에게 갔습니다. 하늘아, 밥 먹자. 아빠도 같이 먹어요. 아빠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 아빠 배에서 소리 났어요. 아. 저는 들켰습니다. 하늘이가 김밥 한 줄을 제 앞에 밀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아빠. 저는 아이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정식으로 입양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내고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키우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늘이는 법적으로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박하늘이라는 이름이 주민등록증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것이었습니다. 하늘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특히 과학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님, 하늘이가 혹시 어디서 과학 공부를 따로 합니까? 아니요, 따로 하는 건 없는데요. 이상하네요. 이 아이가 중학교 수준의 전기 지식을 알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늘이가 집에서 고장난 물건 고치는 걸 좋아해요. 고장난 물건을요? 네, 제가 주워오면 하늘이가 고쳐요. 선생님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해 여름 하늘이가 처음으로 물건을 발명했습니다. 고장난 선풍기 부품과 폐유대폰 부품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하늘이가 내민 건 손바닥만 한 작은 기계였습니다. 이게 뭐야? 미니 선풍기예요. 건전지 하나로 3시간 가요. 저는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작지만 제법 센 바람이었습니다. 하늘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네.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좋아요.
저거 바람 약하잖아요.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하늘이 천재네. 천재야. 그날부터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썩히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옥순이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옥순아, 하늘이가 만든 선풍기 시장에서 팔면 안 될까? 팔아봐요. 이 더운데 손 선풍기 찾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는 하늘이가 만든 미니 선풍기를 시장 좌판에 내놨습니다. 가격은 5,000원. 시중에 파는 것보다 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샀습니다. 저 노인이 만든 거 괜찮을까? 고장나면 어쩌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진짜 돌아가요? 네, 틀어보세요. 아주머니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람이 나오자 아주머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 시원하네. 하나 줘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5,000원을 받고 선풍기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10개가 팔렸습니다. 5만 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건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만든 선풍기 10개 다 팔렸어. 정말요? 응, 내일 더 만들 수 있어?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아빠, 나 부품 더 가져와요.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희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늘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72살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아이의 실력은 나날이 늘었습니다. 미니 선풍기를 시작으로 휴대용 충전기, 절전 콘센트, 자동 급수 화분까지 하늘이가 만든 물건들은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늘이의 발명품 덕분에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하늘이 책상과 작업대도 마련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대회 나가볼까? 대회? 무슨 대회? 전국 청소년 발명 대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늘아, 거기 대기업 자녀들도 많이 나온다던데. 비싼 장비로 만든 것들이랑 경쟁해야 해. 괜찮아요, 아빠. 나 자신 있어요. 하늘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늘이는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이번에 만들기로 한 것은 노인용 스마트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에 센서를 달아서 노인이 넘어지면 자동으로 가족에게 연락이 가는 장치였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나? 응, 아빠가 넘어지면 어떡해. 내가 없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하면서 이런 걸 만들다니.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하늘아.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국 대회였습니다. 저는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20년 전 옥순이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양복이었습니다. 좀 낡았지만 그래도 정장은 정장이었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그래, 안 촌스러워?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대회장에 들어서니 번쩍번쩍한 부스들이 즐비했습니다. 대기업 후원을 받은 팀들의 작품은 화려했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로봇, 드론, VR 기기. 저는 슬쩍 기가 죽었습니다. 하늘아, 저것들 보이지? 우리 괜찮을까? 괜찮아요, 아빠. 중요한 건 번쩍거림이 아니에요. 하늘이의 부스는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건 소박한 지팡이 하나. 다른 부스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다가오자 하늘이는 당당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넘어짐 감지 센서가 있고요. GPS가 내장되어 있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로 긴급 연락이 갑니다. 심사위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이 부품들은 어디서 구했니? 폐휴대폰이랑 버려진 전자제품에서요. 아빠가 주워다 주셨어요.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폐품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네, 새 부품 살 돈이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부끄러워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는 오히려 씩씩했습니다. 폐품이라도 고치면 다 쓸 수 있어요. 버리면 쓰레기지만 고치면 보물이에요.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는 하늘이 손을 잡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대상은 솔직히 기대도 안 했습니다. 장려상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려상, 동상, 은상. 차례로 발표되었습니다. 하늘이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못 받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번 대회의 대상은 사회자가 뜸을 들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하늘 학생의 노인용 스마트 지팡이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상이라고요? 하늘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대상이래요. 대상?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하늘이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상은 제 아빠에게 드리고 싶어요. 쓰레기장에서 저를 주워서 키워주신 아빠요. 아빠가 없었으면 저는 없었어요.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래요. 저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기쁘면서 슬펐습니다. 그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쓰레기장에서 떨고 있던 그 아이가 저 무대에 서 있구나. 대회가 끝나고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하늘이한테 폐품 가져다 줬을 뿐이에요. 하늘이가 다 한 거예요. 하늘이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저한테 준 건 폐품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저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아빠는 저 주어서 키워줬어요. 그게 진짜 아빠예요. 기자들이 적던 펜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저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아이 7년 만에 전국대회 대상. 폐지 줍던 할아버지와 천재 소년의 감동 스토리.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빠, 전화 많이 와요. 기업들에서 후원 제의가 왔습니다. 대학교에서 장학금 이야기가 왔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늘이와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5쯤 되어 보였습니다. 비싼 차가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박하늘이 여기 삽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문을 좁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하늘이 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아버지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7년 전에 제가 아이를 잠깐 맡겼었거든요. 사정이 있어서요. 이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맡겼다고요? 아이를 쓰레기장에 버려놓고요? 버린 게 아닙니다. 맡긴 겁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골판지 상자에 넣어놓고 영하 15도에 남자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업도 잘 되고 아이 키울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요? 아이를 돌려주십시오. 친아버지한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아이 밥 한 끼 사준 적 있어요? 아플 때 약 한 번 사다 준 적 있어요? 학교 입학식 때 와본 적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와서 아이를 내놓으라고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양육권 반환 소송장입니다. 법적으로 저는 친아버지고 당신은 법적 보호자일 뿐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왜 지금인데요? 왜 하필 지금?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대회 대상 받은 거요. 그 아이 재능이 대단하더군요. 제 아들이 맞네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아이가 유명해지니까 나타난 겁니다. 아이가 쓰레기장에 있을 때는 버리고 아이가 빛나기 시작하니까 찾아온 겁니다. 나가세요. 뭐라고요? 나가시라고요. 하늘이는 안 줍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쾅! 등 뒤에서 하늘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 사람 누구예요? 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잘못 찾아온 사람이야. 그런데 왜 아빠 손이 떨려요? 긴장. 저는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 못 데려가. 하늘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 알아요, 아빠. 저 사람이 나 버린 사람이잖아요. 괜찮아요. 나 아빠 안 떠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67살 노인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슬프던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법원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싼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 저쪽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젊고 착해 보였지만
경험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김재현 씨는 피고 박종구 씨에게 7년 전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었고 상황이 나아지면 데려오려 했습니다.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일시적으로 맡겼다고요? 쓰레기장에? 현재 원고는 연매출 50억 원 규모의 IT 회사 대표입니다. 아이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과 생활 여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72세 노인으로 건강 상태도 불안정하고 경제력도 부족합니다.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국선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종구 씨는 7년 동안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법적 입양 절차도 마쳤고 아이의 정서적 유대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의 권리가 우선 아닙니까? 상대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은 팽팽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법이라는 건 돈과 말 잘하는 사람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상대 측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종구 씨의 과거 기록을 제출합니다. 무슨 기록입니까? 피고는 30년 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그때 저는 37살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쫓기다가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것이 사기죄가 되었습니다. 2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전과자에게 아이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아이의 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전과자였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피고,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실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저는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폐지 주우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하늘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한테 밥 먹일 때, 아이가 웃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상대 측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상적인 말씀은 됐고요. 법적으로 친부의 양육권이 우선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미안하다 하늘아. 아빠가 부족해서. 아빠 울지 마요. 내가 다 말할 거예요. 하늘이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늘이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12살짜리 아이치고는 당당했습니다. 떨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증인, 이름과 나이를 말해주세요. 박하늘,
12살입니다. 증인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상대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박종구 할아버지요. 제 아빠요. 하지만 저쪽이 친아버지 아닙니까? 돈도 많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요.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빠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친부입니다. 저를 쓰레기장에 버린 사람이 아빠예요? 영하 15도예요. 저 죽을 뻔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 너무 추웠어요. 손가락이 안 움직였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종구 아빠가 저를 발견했어요. 아빠는 자기 점퍼 벗어서 저한테 덮어줬어요. 아빠는 반팔만 입고 저를 안고 뛰었어요. 집에 데려가서 밤새 제 손발 문질러줬어요. 하늘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뒤로 7년 동안 아빠는 폐지 주어서 저 먹였어요. 손이 베어서 피나도 아픈 척 안 했어요. 아빠 밥 안 먹으면서 저한테 다 줬어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이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하늘이가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저한테 밥 한 끼 사준 적 없어요. 아플 때 약 한 번 사준 적 없어요. 제 생일도 몰라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종구 아빠는 다 알아요. 제가 김치볶음밥 좋아하는 것도, 제가 무서운 영화 못 보는 것도, 제가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하는 것도. 하늘이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정과자라고 했죠? 30년 전에 감옥 갔다 왔다고요. 그래서요? 사람은 변해요. 아빠는 7년 동안 저한테 단 한 번도 나쁜 짓 안 했어요. 저한테 소리 지른 적도 없어요. 때린 적은 더더욱 없어요. 하늘이가 상대 측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요? 저를 때렸어요. 5살 때요. 밥 흘렸다고요. 그래서 버렸어요. 재수 없다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인, 그게 사실입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네. 제 등에 아직 흉터 있어요. 담배로 지진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늘이가 그런 일을 당했었다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하늘이가 옷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등에 동그란 흉터 3개가 있었습니다. 담배 자국이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재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그건 김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늘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종구 아빠랑 살고 싶어요. 아빠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아빠가 정과자여도 상관없어요. 아빠는 저를 사랑해요.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그게 가족이에요.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법정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국선 변호사가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어르신, 이겼어요. 이긴 거예요. 한 달 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하늘이 손을 잡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박종구에게 아동 박하늘의 양육권을 인정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원고 김재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저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알아요, 아빠. 나 알았어요. 하늘이가 제 품에서 웃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소감 한 말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아이 아빠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옥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구야, 이겼다며? 응, 이겼어. 옥순이가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오늘은 이거 먹어. 내가 새벽에 끓인 거야. 저와 하늘이 그리고 옥순이가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옥순 할머니, 우리 가족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저는 하늘이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그날 밤도 이랬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아이를 주워와서 좁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막막했습니다. 내일 뭘 먹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옆에 하늘이가 있습니다. 내일도 하늘이랑 같이 있을 겁니다.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아빠,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하늘아.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떴습니다. 하늘이처럼 빛나는 별이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82살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22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가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최연소 연구원으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가 한국에 왔습니다. 저를 보러요. 아빠, 공항에서 뛰어나온 하늘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하늘아, 많이 컸네. 아빠는 많이 늙었어요. 이 녀석? 저는 웃었습니다. 하늘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회사 차렸어요. 회사? 응, 우리나라에. 아빠 곁에서 일하려고요. 뭐?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그만뒀어요. 한국에서 살 거예요. 아빠랑 같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 그 좋은 회사를. 아빠가 더 좋아요. 돈보다 아빠요. 하늘이가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아빠 폐지 안 죽게 할 거예요. 우리 같이 좋은 집에서 살아요. 좋은 집은 무슨? 아빠는 저 방이 좋아. 안 돼요. 아빠 무릎 안 좋잖아요.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이사해요. 저는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떨고 있던 5살짜리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늘아, 응? 아빠가 너 주워오길 잘했다. 나도요, 아빠. 아빠한테 주어지길 잘했어요. 저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하구나.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이 될 줄이야. 저는 하늘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늘아, 고맙다. 아빠야말로요. 저희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이 이름처럼 파랬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기적, 폐지 줍던 노인과 버려진 아이의 이야기,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의 이야기가요.